서울에 사는 67세 윤하경님의 충격적인 실화 사연입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사위 도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휘청거리며 나오는 모습을 저는 담담히 지켜봤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시원한 날이 또 있을까요? 사위의 뒤통수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니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40년 넘게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 살던 제 손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이겼다고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새벽 5시 멀리서 들려오는 쓰레기차 소리에 저는 눈을 떴어요.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고 벽지가 눅눅하게 들뜬 방에서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장롱 소리와 함께 멈춘 괴종시계가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이 축축한 냄새에 익숙해지지 못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가스레인지 점화 소리와 함께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분식집에 나가기 전 사위와 딸을 위한 아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거칠어진 제 손등을 바라봤어요. 기름에 절어 갈라진 이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윤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중반인 사위가 아직도 장모 집에 얹혀 사는 게 부끄럽지 않나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윤아, 일어났구나. 밥 차려줄게. 저는 상을 차리며 억지로 웃어봤어요. 도윤은 대답도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딸 명희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오늘도 분식집 가세요? 명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왔어요. 제 딸이지만 요즘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돈 벌어야지. 너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서러웠어요. 67세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의 분식집에서 일해야 하는 제 처지가 한심했거든요. 하지만 이 집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분식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 냄새와 함께 40년을 살아왔어요. 사장님 왔어요. 아, 화경 씨. 오늘도 수고해요. 저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침개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엔 집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언제까지 저희 집에 붙어 있을 건지, 딸은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지. 저는 부침개를 뒤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명희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문 뒤에서 몰래 들어봤어요. 명희야, 엄마 나이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비라니 무슨 준비? 집 말이야.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해두면 어떨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위가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사위가 이런 속셈이었다니.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처럼 제 기분도 우울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며 습기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벽지 모서리가 더 심하게 들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나가봤습니다. 도윤이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침밥을 먹어야지. 아니요, 이거면 충분해요. 어머니는 분식집 가세요.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상을 차려달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분식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단골 손님 상배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화경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까 커피숍에서 우연히 봤는데 화경 씨 사위분이 누군가와 통화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서 들렸는데 집 담보대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장모명의 집을 담보로 넣어서 사업자금을 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서류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40년 넘게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사위가 제 몰래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상배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도윤과 명희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는 척하며 문 뒤에서 몰래 들었어요. 엄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고 고혈압 약도 먹고 계시잖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요. 엄마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야. 진명이를 우리한테 넘겨두면 나중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위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기름 냄새 밴 머리카락, 갈라진 손. 저는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온 게 억울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윤의 정확한 계획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분식집에 늦게 나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도윤이 외출한 후 그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부동산 상담 메모를 발견했어요. 윤화경 명의 다세대 주택, 시세 3억, 담보대출 한도 2억.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배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요. 아저씨, 혹시 사위가 또 그런 통화하는 걸 들으시면 녹음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화경 씨가 당하고 있는데 제가 도와야죠.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진 속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목요일 오전 시장에 단비가 내리는 소리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식집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때 상배 아저씨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분식집으로 왔어요. 얼굴에 긴급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화경 씨, 중요한 걸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를 보았어요. 어떤 이야기요? 어제 커피숍에서 또 사위분을 봤는데 이번엔 부동산 중개 사람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듣고 있었어요. 상배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녹음도 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모 몰래 진행해야 하니까 서류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인감증명서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나중에 설득하면 돼요. 일단 진행하고 보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위가 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라도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걸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녹음해둔 거예요. 이거면 증거로 충분할 거예요. 저는 상배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끝까지 당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일찍 분식집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40년 넘게 법무사와는 인연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진행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발이 가능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집 명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해요. 저는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혼자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엔 제가 그를 놀라게 해주겠어요. 저녁 식사 중에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던데 집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올랐는데? 3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감정평가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미 감정평가까지 받아둔 걸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팔 생각도 없는데.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계획이 쉽게 진행되지 않자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저는 절대 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윤이 저를 우습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윤하경은 없었어요. 금요일 새벽 까마귀 울음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분식집에서 일하던 중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하셔서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 일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지셨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약물 치료와 함께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도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만약에 대비해서 집 관련 서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도윤이 제 병을 빌미로 집을 뺏으려 한다는 걸요. 무슨 서류 정리?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도윤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계획이 막히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상배 아저씨에게 전화했어요. 아저씨, 내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사위놈이 오늘 병원에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분식집에 나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배 아저씨와 함께 도윤을 미행했습니다. 도윤이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도윤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상배 아저씨가 뒤따라가며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1시간 후 상배 아저씨가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서류는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해요. 장모 몰래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불법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사위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제 집을 뺏으려 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어요. 저녁상을 차린 후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무슨 이야기요?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계획 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계획 없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내가 내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라도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 게 오해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넘게 참고 살아온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마지막 경고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니면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도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명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마 도윤이 정말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월요일 아침 참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저는 눈을 떴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젯밤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명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지만 마음속으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분식집에 나가기 전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윤하경입니다. 증거 수집이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일단 진명의 보호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사기 시도에 대한 고발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거든요. 분식집에서 일하는 동안 상배 아저씨가 또 찾아왔어요. 화경 씨, 어제 집에서 큰일 났다며? 괜찮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화경 씨, 혹시 다른 증거는 더 없을까요? 좀 더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오늘 오후에 저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상배 아저씨와 함께 도윤이 다녀간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어요.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그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분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희는 불법적인 일은 절대 도와드릴 수 없는데요. 네, 저희가 녹음한 파일도 있어요. 혹시 제 사위가 또 연락하면 바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중개사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약속했어요. 이제 도윤이 또 다른 시도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도윤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가 제 방으로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도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나를 바보로 생각하고 우리 집을 뺏으려 했어.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윤이 그런 사람인 줄. 명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엄마가 다 해결할게. 다음 날 화요일 저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도윤이 제 돈까지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진명의 보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인 동의 없이는 어떤 처리도 불가능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도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 집은 안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왜 은행에서 제 신용조회를 거부했대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내 집을 노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뭐?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게 그냥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 넘게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까지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제는 집까지 뺏으려 해? 정말 뻔뻔하다. 그 순간 도윤이 소리쳤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사업 실패해서 빚만 늘어가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윤이 빚에 쪼들려서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내 빚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결말을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일주일 시간을 줄게.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선택해. 도윤은 아무 말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명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승부만 남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매미 우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아침 식사 중에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다른 방법? 또 무슨 속셈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 내가 지금까지 한 게 합법적이었어? 저는 더 이상 도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분식집에 나가기 전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고발장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언제든 제출 가능해요. 그럼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는 동안 상배 아저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화경 씨, 큰일 났어요. 아까 사위분이 다른 부동산에 가는 걸 봤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이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따라가 봤는데 가짜 서류를 들고 가더라고요. 제가 또 녹음했어요. 상배 아저씨는 핸드폰을 건네줬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도윤이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범죄예요. 문서 위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즉시 법무사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추가 증거가 나왔어요. 문서 위조까지 시도했어요. 그럼 더 확실해졌네요. 바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분식집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거 아닌가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벌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하경 어르신이시죠? 사기 미수건으로 고발 접수가 들어왔는데 내일 진술서를 작성하러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끝이야.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다음 날 목요일 저는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을 했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도윤의 사기 시도 과정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증거도 확실하네요. 가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명희는 울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집을 나간대요. 당연하지. 더 이상 여기 있을 면목이 없겠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도 늦어. 법이 판단할 거야.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어요. 도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처벌은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져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 앞 계단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명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윤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도윤의 그림자에 가려진 삶은 없을 거예요. 한 달 후 어느 화창한 금요일 아침, 새 아파트 베란다로 쏟아지는 햇살에 저는 눈을 떴어요.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빛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베란다 공기가 제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어요. 반듯하게 깔린 마루, 곰팡이 냄새 없는 깨끗한 벽지, 삐걱거리지 않는 문들. 저는 이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부엌에서 새로 산 전기포트가 딸깍 소리를 내며 물이 끓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40년 넘게 분식집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향을 마음껏 맡을 수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남편 사진을 가장 밝은 곳에 걸어두었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야 그 말을 실천하고 있어요. 오늘은 손주 민수가 놀러 오는 날이었어요. 명희는 이혼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살고 있었고 가끔 민수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작은 밥상에 민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밥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민수가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8살 손주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민수, 할머니 새집 어때? 와, 정말 예뻐요. 그런데 할머니, 냄새가 안 나요. 전에는 기름 냄새가 났는데. 저는 민수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는 냄새 안 나는 곳에서 살아. 민수도 여기서 편하게 놀 수 있어. 점심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나쁜 아빠는 이제 안 와요? 응, 안 와.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민수와 함께 근처 문화센터에 갔어요. 서예반 등록을 하러 간 거였어요. 67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어르신 서예는 처음이세요? 네, 이제야 시간이 생겨서요. 좋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런가 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명희가 민수를 데리러 왔어요. 딸의 얼굴도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야지.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앞만 보고 살자. 명희와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처음으로 서예 수업에 참가했어요. 붓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작품으로 자유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저는 정성스럽게 붓을 들어 자유라고 썼어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신가요? 얼굴이 낯익은데.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저도 작년에 이사 왔는데 여기 정말 살기 좋더라고요.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좋고요. 저는 새로운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웃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도윤과 함께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보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제가 드디어 자유를 찾았어요. 이제 누구 허락도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어요. 67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67세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새로운 이웃도 만나고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다. 40년 넘게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라일락 향기를 맡으며 살 수 있다. 도윤에게 당하기만 했던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제 얼굴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주일 후 상배 아저씨가 새 집을 구경하러 왔어요. 화경 씨 정말 잘 사시네요.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화경 씨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상배 아저씨와 함께 제가 직접 끓인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는 언제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서예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쓴 글씨들을 보니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작품들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그때 명희가 민수와 함께 놀러 왔어요.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당연하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 할머니, 이 글씨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민수가 제 서예 작품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응, 할머니가 요즘 배우고 있어. 어때 예쁘지? 네. 정말 멋있어요. 저는 손주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기쁨을 줄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들이 제 귀에 감미롭게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일기 앱에 글을 썼어요. 67세에 찾은 자유는 정말 달콤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 도윤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이 결국 저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저는 문자를 딸에게 보냈어요.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곧 명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존경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 있고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윤하경, 수고했어. 이제 정말 당신 인생이야. 창문 너머로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드디어 웃을 수 있었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